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경제금융 팁을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를 위한 하멜 오디세이아의 저자 송가승 작가님 함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이거 리더를 위한 하멜 오디세이아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무슨 그 자녀 교육, 경제 교육 팁 이런 걸 좀 찾아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작가님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리 뭐 하멜 그러면 다 알기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이름은 너무나 유명한데 예. 절대로 읽지 않는 책을 그래서 음. 농담으로 고전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인생에 혹은 예.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음. 고전하면 고전할수록 고전의 인생의 해답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라는 또 말도 있습니다. 마침 하멜의 경우는 박제화된 고전이 아니고요. 예. 위기 극복의 메시지가 거기에 상당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하멜 우리 지금 얘기는 사실 학교 갈 때 많이 들어봤는데 한국에 도대체 얼마나 좀 살았나요, 이 하멜이? 하멜이 17세기 중반에 왔었죠. 네. 근데 금방 갈 줄 알았는데 네. 13년하고 28일 네.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죠. 요즘 네. 우리가 코로나가 금방 갈 줄 알았는데 2년 아직 네. 만 2년이 안 됐는데 네. 너무 힘든데 또 더 길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코로나.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예. 하멜의 경우는 13년 28이니까 이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 출구가 있을지 그 답답할 때 우리가 위로도 되고 공감도 되고 더 나아가서 출구 전략에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 하멜 얘기를 좀 들어가 보죠. 이 책을 보면 이제 하멜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여러 가지 최초라는 기록을 좀 남겼다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하멜은 공식적으로는 서양 사람이 조선에 와서 최초로 네. 체류를 하면서 경험하면서 서양에다 알린 최초의 인물. 역사적 의미로는 그거고요. 예. 공식적으로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에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엔터테인먼트죠. 네. 엔터. 한류. 서양 사람 가운데 최초로 네. 왕 앞에서 노래하고 춤을 춘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예. 30여 명이나 효종 앞에서. 예. 같이 온 사람들이 같이 했나 그렇죠. 보네요.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춤과 노래를 해보거라 해서 그렇게 한 최초의 엔터테이너였고요. 그다음에 요즘 또 골목길 여행이 유행이잖아요. 네. 서양인 최초의 골목길 여행자. 그리고 최초의 외인 부대. 네. 왕을 주변에서 호위하던 외인 부대. 최초의 서양인 외인 부대였고요. 그다음에 전라도에 무려 10년 이상이나 거주를 했던 네. 서양 출신의 전라도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13년 있었는데 그중에 10년 이상을 네, 전라도에 그렇죠. 있었네요. 네. 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 사람들이 갖고 온 최초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망원경입니다. 네. 그다음에 포도주입니다. 망원경은 뭘 상징하냐면 과학 기술을 상징하고요. 네. 두 번째로 포도주는 요즘 우리 많은 관심도 있죠.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 관점에서 서양의 유럽의 포도주를 최초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한국에 또 최초로 다 가져온 건데 근데 여기서 잠깐 이 하멜을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 요거를 사실 우리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짧게 좀. 예. 네,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이 코로나도 느닷없이 네. 왔잖아요. 네. 하멜도 인생 계획에 네. 제주도, 전라도, 조선은 전혀 없었습니다. 뜻밖의 태풍을 만났습니다. 1653년이고요. 네. 원래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저쪽 유럽의 가장 서쪽인 네덜란드 출발해서 아프리카를 돌아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금의 네. 바타비아라고 당시에는 했는데요. 네. 거기가 실질적인 본부였는데 거기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왔냐면 대만을 왔습니다. 대만에 또 네덜란드 기지가 있었어요. 네, 옛날에 있었어요. 사탕수수를 많이 거기서 예. 거래를 했는데 거기서 원래 목적지는 일본의 나가사키였습니다. 거기 대지마 섬이라는 네. 데가 목표였는데 예. 태풍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떠밀려서 난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일종의 바이러스 난파가 되고 있듯이 하멜은 그런 갑작스러운 태풍 때문에 난파가 돼서 떠밀려서 제주도 결국 제주도에 앞바다에 오게 되고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 가서 효정도 보고 네네. 그리고 그렇죠. 나중엔 다시 전라도에서 10년 가까이 살고 네네. 뭐 이런 그렇죠. 삶을 이제 살았던 분입니다. 네. 말씀하시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최초로 이제 가져온 것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게 좀 눈에 띄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와인, 네. 포도주, 네. 포도주를 한국에 처음 가져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예. 그렇죠. 예. 요즘 와인하면 빈티지 얘기하고 네. 너무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싫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음. 원래 서양의 인문학, 서양 정신의 서양의 소통의 핵심은 음. 와인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을 통일한 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네. 와인이 글로벌 음료가 된 건 로마 제국 덕분이고요. 원래는 네. 그리스에서 시작을 했었지만 지중해 문화의 특성인데 그게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게 종교적 의미도 있고 예. 그러면서 와인이 서양엔 퍼졌는데 음. 그게 제주도 와서 음. 처음에 위기를 만나갖고 이 사람이 꼼짝 마라 하니까 네. 말이 안 통하던 상황에서 예. 꼼짝 마라. 하멜이 예. 네. 예. 꼼짝 마라. 예. 움직이면 쏜다. 뭐 예. 이랬겠죠. 예. 말이 안 통한 예. 그때 아니다 나 친구다 하면서 이렇게 준 게 한 잔 드세요라고 준 게 예. 와인이었고요. 예. 그럼 뭐 한국 조선 사람들은 그 하멜한테 뭐 담례를 또 했겠네요. 아주 끝 퀘스천입니다. 예. 그때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공짜 없죠. 누가 오면 네. 항상 담례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주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시는 건요. 지금의 소주가 아니라 전통 소주. 네. 아락이라고 하멜 표류기에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 아락은 몽골 제국 때 우리나라까지 퍼진 겁니다. 고려 시대 때. 그래서 네. 제주도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통 소주. 이슬이 맺힌다고 그래갖고 요즘은 소주 이름에 이슬자 많이 붙이잖아요. 예. 이슬로자도 붙고 그게 원래는 전통 소주의 개념이고요. 예. 아까 와인, 포도주는 서양 유럽 문명 해양 세력과 예. 대륙 세력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네. 근데 이 조선 시대 이때 이 조선 사람들이 외국어 거의 몰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하멜하고 도대체 뭘로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그때 예. 그래서 처음에 음. 말이 안 통해 갖고 예. 사실 이게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는 중요한 단면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네. 그 당시에는 17세기는 1653년에 네. 왔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와인 병이 개발이 안 돼 있을 때입니다. 코르크 통에 갖고 통에 왔는데 있었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예. 따서 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은술잔에 따라줬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서 예, 제가 한국 사람도 은은 다 알죠, 그래도. 그렇죠. 예. 이렇게 잔을 주는데 음. 그러면서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우리 방현철 박사님에게 예.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이럴 때 한 잔 드시라면서 뭐 이렇게 술 따라주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뭐 말이 안 통합니다. 마셔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럴 때 농담입니다. 네. 그렇다. 원샷. 농담이고요. 그 예. 당시에 영어로 안 했을 거고 네덜란드 말로 건배는 네. 프로스트라고 합니다. 네. PROOST 독일어도 PROST 비슷한데요.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 덕분에요. 대우가 아주 좋아졌다고 하멜 표류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통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리더를 위한 하멜 오디세이아 이거 보면 또 하멜의 실용주의 또 경제적 관점에서 돈 버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네. 이 당시 조선 이제 유교 그 성리학의 세상이었는데 하멜이 와서 또 돈도 벌었단 말이에요. 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래 조선 시대는 성리학 위주, 유교 네. 성리학 그래서 돈을 초계와 같이 하라. 네. 뭐 이런 게 정신적 지배했다면 네. 네덜란드는 극과 극입니다. 아까 전통 소주와 와인이 극과 극이라면 네. 똑같습니다. 이게 돈이라는 관점에서도 보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정신 세계를 지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칼뱅리즘. 칼뱅주의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 개신가울도 예.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돈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노동에 대한 인정입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돈을 번 거는 인정을 해주고 정당하다. 예. 예. 그리고 그건 좋은 거라고 인정을 예. 해주는 거예요. 예. 참 돈을 좋은 거라고 보는 거죠. 음. 다만 너무 탐욕은 부리지 말라는 얘기지 돈을 버는 거를 칭찬하는 대단히 우리랑 다른 시대였어요. 예. 두 번째는 두 번째요. 여기서 더 나가서 네덜란드 말로 한델스 헤스트라는 거 있습니다. 독일 말로 한델스 가이스트인데
뭐냐면 상업 정신입니다. 상업 정신이 네덜란드 전체를 그때나 지금이나 예. 수백 년간 지배하는 건데 그걸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제주도를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 제주도 많이 가실 텐데 예. 제주도 가시면 꼭 제가 보라고 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배요? 삼방산 남쪽에 삼방산 쪽에 스페르베르라는 배인데요. 예. 모형 배가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 돈을 얘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멜이 와서 탔던 배거든요. 네. 반면에 하멜이 타고 온 배가 거기 이제 복원돼서 있군요. 그렇죠. 예. 예. 그 배가 스페르베르 우리 말로는 새매 그러니까 새를 잡는 배라는 네. 날쌘 거지만 태풍 앞에는 무용지물이겠죠. 그랬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스페르베르 그 모형 배를 보시고요. 네. 또 하나는 저 여수들 많이 가시죠. 네, 남쪽에 여수도 여수에 하멜 기념관 있는데 거기 하멜 기념관도 있어요? 네. 거기 가서 꼭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멜이 기록한 하멜 표류기의 사본이 있습니다. 필사본. 예. 그게 네덜란드 기증한 거고요. 또 하나가 또 다른 배인데 뭐냐면 통구민 배라고요. 아주 작은 배입니다. 통구민은 나무 통을 깎았다. 네. 그래서 통구민 배라고 남해안에 그냥 근해에서 어업을 하던 건데 어떻게 저걸 타고 탈출을 했을까? 하멜이 이제 조선에서 탈출해서 다시 갈 때 탔던 배가 이제 통구민 배. 그렇죠. 예. 8명이 타고 13년 28일 만에 일본 나가사키로 탈출하던 배인데 이건 또 뭘 상징하냐면 자유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두 개의 배 하나는 돈, 경제, 하나는 자유. 우리 이걸 보시는 분들도 다 비슷할 겁니다. 한편에는 생활을 위해서 돈 당연히 벌어야죠. 자녀들을 위해서도 교육이 제대로 되죠. 근데 궁극적은 그렇지만 자유 정신이 뭔가 이걸 상징하는 두 개의 배라고 제가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멜은 이 조선에 가서 어떻게 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앞서서 제가 상인 정신 네덜란드 한델스 헤스트를 말씀드렸는데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이 하멜입니다. 하멜은요 원래도 가난해서 배를 탔는데 갑자기 와서 무일푼이 됐잖아요. 난파선으로 왔으니까 뭐 남은 게 손에 하나도 쥐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예. 그 무일푼에서 뭘 팔았는지를 보면 네덜란드 혹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좋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제주도에 있다가 서울로 압송이 됩니다. 한양으로 압송됐죠. 네. 효종이 압송을 했는데 그러다가 처음에 이 사람이 원래 지금처럼 겨울철이 됩니다. 추워졌어요. 나무 해 갖고 와서 뭐 그걸 하라는데 이 사람을 그걸 갖고 옷을 안 사 입고요. 모아서 집을 삽니다. 집을 한양에다가 조그만 집들 몇 채 샀다고 돼 있어요. 그건 두 가지 앞서 얘기랑 똑같습니다. 하나는 경제력, 경제 감각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자유. 누구한테 이렇게 잠깐만 그 당시에 그렇죠. 누구 얹혀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집이 있어야지 자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전세 살다 하면 서럽죠. 근데 그 당시에 세를 줬던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이유는 명나라에서 청나라를 교체 시기 얼마 안 돼 갖고 한족들이 많이 와 있어서 살았다고 한양에.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관세를 했대. 같은 외국인이지만 그래서 그게 서러워서 그랬다고 그러고요. 하나는 집, 하나는 집을 샀고, 하나는 나무를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나무를 파는데 나무를 팔았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네덜란드는 평지의 나라입니다. 평지, 수평선의 나라인데 지평선의 나라인데 산이라고는 경험을 못 해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나무를 따는 거였다고 하멜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런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 무형자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기술, 자기네 기술을 효종이나 조선 지배 정보, 세계의 정보,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요. 대표적으로 누구한테 팔았냐? 조선 지도층뿐 아니고요. 제일 많이 좋아했던 사람의 뜻밖에도 스님들이라고 합니다. 사찰에서 자주 불러갖고 그 당시에 또 흉년이 많이 들었는데 밥도 주고 옷도 주고 그래서 스님들이 그렇게 좋아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형자산도 있지만 이렇게 무형자산, intangibles. 그거를 뭐 재밌는 얘기들도 해주고 그랬나 보죠. 아주 그래서 하멜에 따르면 스님들은 누구보다도 호기심이 많았다고 해요. 당시에. 근데
따지고 보면 스님들 들고 하멜 들고 조선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주류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서로 의기투합되고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를 들을 기세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눈에 보이는 나무 뭐 이런 것도 팔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 네. 스토리도 남학신도 팔았어요. 남학신도 남학신도 아 팔고. 네덜란드 남학신도 팔았어요? 네, 나중에 또 나중에 설명도 음. 드리겠지만 물고기를 생선을 네. 또 가공을 해서 파는 것도 음. 나중에 선보이게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하멜했던 상당히 뛰어난 능력들이 보이는데 일단 이 책을 보면 이제 이게 하멜 표류가 이게 네덜란드에서 쓴 게 아니라 일본 나가사키에서 썼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나가사키는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해외 전진 기지 가운데 인도네시아 지금 자카르타에 있던 지역하고 더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하고 네덜란드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200년 동안 그러니까 하멜이 조선에 오기 불과 얼마 전에 네덜란드가 독점권을 얻었어요. 나가사키 앞에 대진마라고 한자는 나갈 출자에다 섬 도자였고 네. 나가는 섬 인공섬이거든요. 네. 아주 작습니다. 여의도보다도 훨씬 작은 아주 조그만 섬인데 거기에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관리되는 측면이지만 해외의 동향 또 중요한 게 유럽의 발전된 선진화된 과학기술 물건들 들여오는 곳이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질문 우리 방현철 네. 박사님이 좋은 질문을 했어요. 네. 왜 나가사키에서 썼을까? 음. 하멜이 13년 28 있다가 탈출해서 자유다 하고 탈출해서 갔는데 이제 일본으로 일본 갔죠. 사람들이 꽉 붙잡았어요. 네. 얼마 동안 붙잡혀 있었냐? 무려 1년 몇 달 동안 잡혀 네. 있었습니다. 거긴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물론 뭐 억압한 건 아니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 왜 잡아놨을까? 공식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선에 살아있는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거든요. 그게 하멜 표류기에 보면요. 54개 질문이 써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중에는 국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또 하나가 상업하고 통상에 관련된 정보를 아주 세세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의 경제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무역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본 사람들이 역시 실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하멜이 얼마나 잘 대답을 했느냐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자기도 했지만 또 하나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이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그걸 다 기억을 해요. 기록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 느끼지만 정보 싸움, 정보력이 대단한데 만만치 않은 게 하멜입니다. 하멜 표류기의 하멜은 조선에 대해서 이게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주관적이지 않고 데이터에 숫자에 근거를 해서 보고서의 형태로 차분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관과 주관을 의견하고 사실을 분리해서 조선에서 탈출할 때 뭐 들고 간 것도 없을 텐데 그러면 상당히 기억력도 뛰어났다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자기가 정리가 잘 돼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위기 상황에서 1년여 나가사키에 있으면서 대개는 그때 화가 나니까 대충 보내잖아요. 이 사람 네. 선원 출신입니다. 네. 그럼 술이나 마시고 그럴 텐데 이 기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든 거죠. 우리가 코로나 혹은 이런 힘든 시기에 이거를 또 새로운 발판으로 만드는 그런 우리가 아이디어도 여기서 좀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멜이 도대체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이게 궁금해지네요. 그렇게 세밀하게 또 기록을 해놨다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인데 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부모가 있었는데 기록상 보면 고아원에서 크게 되랬어요. 고아원에서 컸다는 건 결핍이잖아요. 네. 부모의 사랑 결핍, 아까 말씀드린 교육의 결핍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 거기서도 글 쓰는 걸 배워서 문해 능력을 배운 거죠. 예. 리터러시라고 요즘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대로 된 정규 교과 과정은 많이 이수한 건 없는데 요즘 그런 말로 얘기죠. 책으로 정규 과정에서 똑똑해진 사람 북스마트라고 얘기한다면 네. 이 사람은 거리에서 실전에서 배운 그러니까 스트리트 스마트. 와이즈, 뭐 스트리트 스마트 예.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실전을 통해서 배움이 아주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의 자녀 교육에서 여기 또 하나 힌트를 나온다면 예. 영어에 우리 방현철 박사님 영어 잘하시지만 learning by doing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학습 중에서 최고는 실전을 실천해서 통한 배운다. 거다. 예. 이게 하멜도 그렇고요. 음. 네덜란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음. 삶의 대대로 흘러내려온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예. learning by doing. 여기서 doing이라는 건 학교도 중요하지만 실전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그 모든 거를 하멜 표류기에 다 남겨뒀다는 거죠. 좀 궁금한 게 이제 이 하멜 표류기라고 안 하시고 제목을 리더를 위한 하멜 오디세이아 이렇게 하셨는데 오디세이아를 여기다 집어넣으신 좀 이유가 있으세요? 네. 네. 서양하면 특히 유럽의 인문학의 뿌리라면 호메로스의 일리어드, 오디세이 두 가지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메타포인데 바다하고 항해라는 게 나오는데 네.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갔다가 떠나서 전쟁으로 가는데 끝날 때까지 10년의 기록이 일리어드입니다. 네. 일리어드. 끝나고 돌아오는 기록이 10년입니다. 네. 토탈 20년입니다. 극단적으로 압축을 하자면 일리어드는 10년 갈 때까지 트로이 전쟁 끝나고 오는 10년 20년인데 예. 공교롭게도 하멜이 네덜란드 돈 벌려고 떠나서 집에 도착하니까 20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메타포라고 그러지 서양 인문학에 뿌린 바다와 항해라고 그러잖아요. 딱 맞는 사람이 하멜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뭐냐?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업이나 돈 버는 관점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나가야 될 시장입니다. 항해는 거기에 도전하는 챌린저라고 봐야죠. 그렇지만 항해가 항상 낭만은 아니겠죠. 항상 출렁거림도 있고 파도도 치고 난파사고도 가끔 있고 네. 그 기업이나 비즈니스에 비유하자면 똑같은 얘기. 그래서 제가 리더를 위한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 리더십도 있고 소통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 리더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20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디세이아라는 맞고요. 이 사람은 또 20이라는 숫자가 많은데 네. 대략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도 대략 200년에 특히 나가사키와 관련돼서는 일본의 랑가쿠라고 하죠. 나나기 바로 하멜이 소속됐던 동인도 회사의 덕분에 네. 국력이 이렇게 급증했다는 포인트를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멜의 쭉 얘기, 하멜 표류기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이 하멜 표류기에서 우리가 이제 자녀 경제 금융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뽑는다면 어떤 걸 뽑으시겠습니까? 네, 이 하멜 인생을 보면 탈무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람을 해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네. 첫째 근심. 우리 지금도 우리 근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 잠깐만 사람을 뒷담화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말다툼, 논쟁 쓸데없이 논쟁하지 마라. 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빈지갑. 빈지갑? 네, 지갑이 비면. 빈지갑을 피하라. 예. 네, 그런데 하멜의 인상에는 이 세 가지가 늘 중요했었습니다. 예. 한 이제 이런 게 관련돼서 얘기하면 네덜란드 말에는 마크바 하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크바 하이트는 우리 방해철 박사님 잘 아시면 네덜란드는 자연이 아주 안 좋았던 척박했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그냥 된 게 없어요. 환경을 길들여서 내 것으로만 새롭게 만든다는 게 네덜란드 말입니다. 마크바 하이트.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나무도 하고 뭐 하여간 역경을 뒤집으면 훌륭한 경력이 된다고 스토리텔링에서 얘기하는데 예. 마크바 하이트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과 관련돼서 하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네덜란드식 정신적 개념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리더를 위한 하멜 오디세이아의 저자인 송관승 작가님과 함께 하멜 표류기에 숨어 있는 경제 금융 교육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요거보다 조금 더 나간 네덜란드의 경제 금융 교육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자들의 자녀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송관성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